1번입니다. 탄화칼슘 32g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가 완전 연소하기 위한 산소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1번부터 이제 한 번의 문제를 주지 않고 꼬아서 냈습니다. 탄화칼슘 32g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가 연소한 거예요. 자, 생성되는 기체가 연소한 거기 때문에 즉 탄화칼슘은 CaC2고요. 이게 CaC2이고 이게 물하고 반응을 했을 때 CaOH2가 되고 그리고 C2H2가 된다는 것은 이제 기본으로 너무 잘 나오는 반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반응식을 하게 되면 미정계수법으로 1, 2, 1, 1로 맞출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기체가 완전 연소되기 위한 산소를 구하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가 얼마인지 먼저 구하고 이 기체가 이제 산소의 비율로 환산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한 번 더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성되는 기체는 아세틸렌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PV는 N분의 WRT로 했을 때 V는 PN분의 WRT이기 때문에 자, P는 1ATM 그리고 M은 탄화칼슘 CaC2니까 40 더하기 12 곱하기 2를 해서 64 g/몰이 됩니다. 이때 나오는 단위는 산소의 부피를 구하는 이 부피의 단위와 맞춰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W는 32g 그리고 R은 0.082 ATM. 여기에 구하라고 하는 부피를 쓰고 이 부피와 통용되는 몰을 쓰고 그리고 켈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T는 0도씨 273을 더했을 때 나오는 절대 온도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대입을 했을 때 1 곱하기 64분의 32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이 되고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값들은 탄화칼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탄화칼슘이 이만큼 있는 건데 자, 그걸 가지고 지금은 첫 번째로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를 볼 거예요. 자,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는 C2H2 아세틸렌입니다. 자, 그래서 탄화칼슘이 1몰 반응했을 때 아세틸렌이 1몰이 생성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자, C2H2가 O2랑 만났을 때, 즉 이 기체가 연소했을 때를 보는 겁니다. 자, 연소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반응식 먼저 구해 볼게요. 미정계수법을 하게 되면 2542가 나옵니다. 2542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반응식이 뜻하는 건 뭔가요? 아세틸렌이 2몰이 반응을 하게 되면 산소는 5몰이 필요하다라는 뜻의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에서 여기까지 구하게 되면 탄화칼슘이 이만큼 들어갔을 때 아세틸렌이 이만큼 생성이 되더라. 그러면 이 지금 아세틸렌의 부피인 상태예요.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아세틸렌이 C2H2가 이만큼 있는데 산소는 5몰 만큼이 필요하더라 라는 식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27.982가 나오게 돼서 반올림을 했을 때 27.98리터로 구해지게 됩니다. 자, 문제가 이제 이 반응을 했을 때 어떻게 생성되고 이거를 기계적으로 풀었던 분들은 사실 이 정도까지 응용하기는 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문제를 암기하고 뭐 알고 있는지 빈칸을 채우고 뭐 지정수량을 쓰고 이런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점점 더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응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내용을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어쨌든 C2H2가 구해지는 것까지만 쓰셔도 절반은 온 거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계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포인트로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는 거는 처음 나오는 유형이지만 한 번 나왔던 유형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자, 2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동식물유를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구분하시오. 자, 굉장히 친숙하고 잘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안에서도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된 기름이 사료위험물로 분류가 될 때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건성유에 대해서는 대정상 해동아들이 되고요. 해동아들로 앞글자를 딴 암기법을 만들 수 있고요. 반건성유는 반면, 청쌀, 옥채, 참콩이 됩니다. 불건성유에 대해서는 소, 돼지, 고래, 올리브팜, 땅콩, 피자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동유는 건성유가 되겠죠. 아마인유는 건성유, 피마자유, 불건성유, 야자유, 불건성유, 면실유, 반건성유, 올리브유는 불건성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다른 칸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가 나오지 않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동식물 유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위험물을 구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요드가가 몇에서 몇인지 범위에 대한 거 130, 100에서 130, 100 이하 그리고 요오드가의 정의가 무엇인지 유지 100g을 경화시킬 때 우리가 보통 보는 식용유가 아니라 버터처럼 딱딱한 기름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오드의 그램 수가 요오드가가 되겠고요. 또 요즘 잘 나오는 필기시험 같은 그런 객관식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자연발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발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요오드가가 건성유가 제일 높죠. 이 요오드가가 높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건성유 안에는 불포화 결합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요오드가 들어갈 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요오드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산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든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화학물질이 서로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든 열이 발생합니다. 자, 건성유는 다른 물질과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발화성의 위험이 크다. 빈자리가 많아서 다른 물질들과 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까지 연결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위험물을 인화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대로 쓰시오. 인화점을 다 알고 있어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사료 위험물의 품명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료 위험물을 구분할 때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인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으면 인화점이 높은지 낮은지 정도의 비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얘가 몇 도인지까지 외우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 암기할 게 많아서 이 시험을 준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품명을 구분해서 인화점을 배열을 하게 되면 에틸렌글리콜은 사료위험물 중에서 몇 석유류인가요? 바로바로 떠오르셔야 합니다. 자, 3석유류의 수용성이고요. 니트로벤젠은 3석유류의 비수용성, 초산에틸은 초산만 봤을 때는 아세트산이죠. 자, 아세트산만 있는 상태에서는 2석유류의 수용성입니다. 근데 이건 아세트산이 아니라 아세트산의 COOH에 대한 그 H가 에틸로 바뀐 거예요. C2H5가 들어가게 되면 2석유류가 1석유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용성이 아니라 비수용성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좋아요. 자, 초산에틸도 그렇고 포름산 에틸, 포름산 메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틸 알코올에 대해서는 알코올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보면 웬만하면 분명히 각각 다르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삼석유류 같은 분명히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안에서는 웬만하면 비수용성이 인화점이 낮고 수용성이 인화점이 높습니다. 즉 우리가 위험물 표를 암기를 할 때 특수인화물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위험물을 외우잖아요. 그 순서가 인화점 순서가 된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순서라는 건 특 이디아산에서 이디아산 순서대로 인화점이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특수인화물 다음에 1석유류가 되고 1석유류는 그 안에서
비수용성, 수용성이 있으니까 비수용성 인하점 다음에 수용성 인하점이 높아지고, 그리고 알코올류가 그 다음 높고 이석유류도 비수용성, 수용성 순서로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인하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어쨌든 경향이기 때문에 위험물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안에서는 순서가 바뀌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다 조사하면서 공부할 만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품명을 구분해서 수용성보다는 비수용성을 앞에서 보게 되면 일석유류인 초산 에틸이 먼저 나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메틸 알코올, 그 다음 삼석유류의 비수용성인 니트로벤젠, 그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사실 책에도 좀 인하점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인하점이 좀 다른 것 같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책마다 다르고 뭐 네이버에 검색하는 블로그마다 다른데 이 인하점을 어디서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느냐? 국가위험물 정보 시스템이나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에 가서 이 물질을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국가위험물 정보 시스템이랑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도 사실 서로 값이 달라요. 왜냐하면 인하점이라는 것은 실험에서 얻는 값이기 때문에 실험하는 조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인하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온도에서는 20도였다가 어느 사이트에서는 200도 이런 식으로 큰 편차는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인하점을 좀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국가위험물 정보센터 아니면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위험물을 검색하시는 게 네이버, 다른 카페, 블로그 이런 내용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나트륨 화재시 적응성이 있는 소화 방법의 기호를 모두 쓰시오. 자, 위험물이 있으면 그 위험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지정수량이 몇 킬로인지 뿐만 아니라 소화 방법, 그러니까 이 위험물을 주수 소화할 수 있는지, 주수 금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질식 소화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맞죠? 자, 소화 방법에 대해서는 이건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맞추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위험물 산업기사의 목적 자체가 위험성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소화 방법을 써야 하는지 숙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나트륨 화재시에서 적응성이 있는 방법은, 자, 나트륨이 몇 류 위험물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 3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입니다. 3류 위험물은 금수성 물질 및 자연발화성 물질로 구분되는데 금수성이 있으면서 자연발화성도 동시에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수성이 없으면서 자연발화성만 가지는 물질은 황린이 있겠죠. 자, 나트륨 화재시 금수성이기 때문에 물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할 때도 물을 금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수성이 들어가는 1류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2류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 그리고 3류의 금수성 물질, 황린을 제외한 모든 3류 위험물에 대해서는 모두 주수 금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수 금지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냐 하면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그 해설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4가지에 해당하는 것에 기호를 쓰시면 됩니다. 마른 모래가 건조사라는 뜻이고요. 팽창질석, 그리고 포나 이산화탄소, 인산염류는 안 됩니다. 인산염류가 아니라 탄산염류여야 돼요. 자, 그래서 가능한 것은 가나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라는 말이 보이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할론 1211, 2402, 1011 이런 거 있죠. 그게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입니다. 자, 그리고 HFC로 해서 탄소에 플로르가 몇 개 붙어 있는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도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약제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할론 1211, 2402,
1301 다시 순서대로 쓸게요. 1301, 1211, 2402, 1011, 104 할론 소화약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요거 3개가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에 들어가는 소화약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하면은 할로겐이니까 할론 1211, 2402 이런 것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HFC23, HFC125, HFC227은 사실 약간 생소하거든요. 필기에서도 자주 나오지도 않았고 실기에서도 HFC까지 나온 문제는 잘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 다 쓰라고 한 게 아니죠? 3가지만 쓰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HFC보다는 할론 소화약제 안에서 이렇게 3개를 써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에서 이 소화약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301, 1211, 2402까지만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가지를 쓰시고 이 안에서 전역 방출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이 안에서 1가지를 쓰면 되니까 뭐 셋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나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번에 이동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은 2402, 1211, 1301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HFC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지만 저는 이제 실기 시험의 전략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거기까지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냥 할론 1211, 2402, 1011에서 끝내시는 걸로 3개, 하나, 3개 이렇게 써주시면 가나 다를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문제를 만나시게 된다면 할론 번호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필요한 수원의 수량.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 둘 다 물을 쓰는 거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구하는 건데요.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소화전의 개수가 최대 5개에 7.8을 곱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때 단위는 세제곱미터입니다. 옥외 소화전의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 계산을 하고요. 이때 곱하는 숫자는 3.5가 됩니다. 자, 지금은 옥내 소화전이기 때문에 가번에 대해서는 1층에 2개, 2층에 3개 있죠. 그러면 총 5개가 아니라 가장 많이 있는 층의 개수, 각 층에 설치된 개수 중에서 가장 많은 개수를 계산식에 넣습니다. 그래서 5개가 아니라 3개에 7.8을 곱해서 23.4 세제곱미터로 해주시면 되겠고, 나번의 경우에는 6개가 제일 많죠. 근데 6개까지 계산할 수 없고 6개인 경우 5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7.8을 했을 때 39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를 하실 점은 단위가 세제곱미터라는 거예요. 이거를 리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어색하지 않나요? 우리가 옥내 소화전을 틀어서 불을 꺼야 되는데 23m의 물 가지고 불 끄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23m가 아니라 23m가 1000개가 있어야 하는 이만큼의 물을 물탱크에 가득 보관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원의 수량을 구할 때 단위는 세제곱미터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수원의 수량을 리터라고 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구한 공식에다가 곱하기 1000을 꼭 해줘야 한다는 사실, 수원의 수량도 그렇지만 뭐 탱크의 용량 구할 때도 단위를 가지고 이렇게 함정을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